지난 2월 20일 특강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CS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2월 28일에도 특강이 진행이 될 건데요. 2월 28일 특강 진행이 될 때 2월 28일 당일날 오후 6시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무료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2월 28일 오후 6시 이후에 신청하시게 되면 33,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료로 제 특강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강은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전개되는데 아무래도 2월 28일은 2월 30일이 없기 때문에 28일 날 좀 텀을 그래도 쉬어가는 것보다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황 또 섹터에 대한 부분들 또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골고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돈 버시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 돈을 싸들고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에 이토록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2월 12일 기준으로 블랙록의 한국 ETF, 그러니까 iShare MSCI 사우스 코리아 ETF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요. 그 ETF에 하루 동안에 얼마가 유입이 됐냐면 2억 8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EWY 출시 이래 26년 만에 정말 최대 일일 유입 금액이었거든요. 이 금액이 한 4천억 넘습니다.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한국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을 쏟아부은 거죠. 26년 역사상 최대 있는 일이거든요. EWY의 최대 보유 종목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거든요. 이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사상 최고치를 견인합니다. 두 종목의 EWY 전체 자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세계가 왜 한국 반도체에 이토록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이유는요. 공급 부족이 구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제조사들이 고부가 반도체 중심으로 생산 라인을 재편하면서 범용 D램 공급이 부족해진 반면에 AI 투자 확대로 수요가 급증한 데 기인하거든요. 현재 HBM 생산의 웨이퍼 3배가 좀 필요하고요. 범용 D램 공급은 70% 급감했고 2027년 그리고 2028년까지 공급 부족이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보고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마이크론 측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을 통해 가지고 메모리 칩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이 2027년, 2028년까지 계속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 두 번째는 대체 불가한 기술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 흐름의 정중앙에 있거든요. AI용 HBM이라든지 또는 DDR5 그리고 SSD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수요가 2026년까지 공급을 앞지를 거라고 하는 전망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동시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현재 HBM3 수율이 80%로 사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거든요. 그리고 12단 적중 기술은 삼성전자가 기술 검증을 완료했고 2나노 공정 역시 삼성이 올해 2026년부터 양산 들어가거든요. 중국은 미국 제재로 첨단 공정 접근 불가고 일본은 메모리에서 이미 경쟁력 상실했거든요. 대만 TSMC는 메모리 안 만듭니다. 이유 세 번째,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인 것 같아요. 반도체 수요 구조는 전통적으로 PC하고 스마트폰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 데이터 센터가 스마트폰하고 PC를 제치고 최대 수요처로 급부상하죠. AI 전용 데이터 센터는 2030년까지 연평균 31%씩 성장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일반 데이터 센터 성장의 3배에 달하는 그러한 속도로 급가속할 걸로 지금 보고서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분야의 그린필드 투자는 연간 1,000억 달러 하나로 140조를 훌쩍 넘는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건 이런 어떤 140조 넘는 규모의 전체 금액 중에 거의 한 90% 이상이 신규 팹 건설에 쓰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원스톱 솔루션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최첨단 2나노 공정의 파운드리하고 또 고성능 메모리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까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삼성전자 딱 한 곳뿐이니까요. 최근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커스텀 AI 칩 열풍이 대단한데요. 구글이라든지 메타 같은 기업들이
자기네 서비스에 딱 맞는 칩을 직접 설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설계도만 들고 삼성에 가면 메모리 붙여주죠, 칩 찍어주죠, 조립까지 다 해서 완제품 만들어주잖아요. 거기에 물류 비용까지 아끼잖아요. 또 시간 단축하고 소통 창구는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효율 면에서 정말 게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미래 산업의 생존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혁명, 자율주행, 로봇 같은 이 모든 미래 기술의 심장이 바로 우리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 주가를 29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요. 이토록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조진표 대표님께서는 29만 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노무라 증권은 범용 메모리 가격의 상승 또 HBM의 가격 경쟁력 강화가 삼성전자의 어떤 목표 주가 상향 배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노무라는 삼성전자의 올해하고 내년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해는 243조, 내년은 322조로 제시했거든요. 그동안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언제였냐면 2018년에 있었는데 그때 약 한 59조 원이 영업이익이 가장 컸거든요. 그 2018년에 2027년은 5배 이상 보고 있는 거거든요. 노무라 증권이 누구냐?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증권사인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노무라 증권은 과대평가를 안 하기로 유명한 정말 증권사예요. 거시경제 전망도 정말 잘 맞추는 아시아 최고 증권사거든요. JP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하고는 좀 격이 다릅니다. 이 두 증권사는 공매도라든지 또는 매수 리포트를 통해서 물량을 떠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노무라 증권은 진짜 실력으로 유명한 그런 증권사입니다. 그런 증권사에서 29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 주가를 냈다? 그러면 왜 냈는지에 대한 근거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근거는 노무라가 삼성전자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을 44조 원 낼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스마트폰, 가전, 모빌리티를 포함한 회사 전체 1년치, 그러니까 지난해가 43조였는데 그걸 올해 1분기 만에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치를 3개월 만에 벌어들인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노무라는 올해 1분기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범용 메모리 수익성이 HBM 수익성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2027년에 D램하고 낸드 가격이 2026년보다 68%, 73% 정도 각각 상승할 거다. 또 범용 D램 가격은 80%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런 분석을까지 냈습니다. 예전에는 HBM만 돈이 됐는데 이제는 범용 D램도 폭발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HBM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 D램은 올해 전년 대비해서 한 68% 상승할 거고 낸드도 70% 이상 상승할 거고 범용 D램 역시 80% 이상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주된 요인인 것 같고요. 근거 세 번째는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폭발적인 개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업황 반등만이 아니라 AI 시대를 맞이한 메모리 수요 구조가 어떤 변화의 물결로 일어나는 그런 반등의 수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삼성전자가 HBM3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HBM4 개발에서 앞서가고 있고 또 12단 적층 기술 확보라든지 또 2나노 공정 준비를 완료했기 때문이다라고 노무라 증권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네 번째는 노무라는 메모리 수급 여건이 당분간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버 수요 확대를 통해서 HBM은 물론 범용 D램 수요도 동반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확대 속도는 제한적이다라고 분석했으니까요. 노무라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거기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라든지 또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의 어떤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요인도 근거 이유를 들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9만 원은 가능한 꿈인가에 대한 대답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제시한 지금부터의 PBR 3배 상승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은
2027년 영업이익 322조라고 하는 체력을 감안할 때 결코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은 AI 기술 발전과 수요가 지금처럼 가속화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전제 조건, HBM4라든지 2나노 공정 같은 차세대 기술에서의 경쟁사하고 격차를 벌리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전제 조건은 거시경제의 급격한 악화라든지 예기치 않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끊임없는 혁신이라든지 투자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효율적인 자원에 대한 배분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순조롭게 이행이 된다라고 하면 29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꿈의 숫자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앞으로 수년간 이뤄낼 성과를 반영한 현실적인 목표치가 될 수 있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예상과는 다르게 HBM4를 빠르게 출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SK 하이닉스에 위기가 왔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삼성전자의 HBM4 조기 출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HBM4는 단순히 HBM3E 성능을 살짝 개선한 수준이 아니고요. 최근에 나온 증권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HBM4는 전력 효율이라든지 또는 뭐 대역 폭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말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온 그런 제품이거든요. 특히 베이스 다이를 로직 공정으로 전환하고 또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용해서 이 다이 간의 연결을 더욱 미세하게 구현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 수반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큰 어떤 주목을 받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서 파운드리 기술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있으니까요. 또한 삼성전자가 HBM3하고 HBM3E 시장에서 사실 작년까지 SK하이닉스에 다소 밀렸다라는 평가 많이 받아왔거든요. 하지만 HBM4는 삼성의 시장 지위를 되찾아오기 위한 어떤 핵심 카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출시를 통해서 고객사들에게 우리가 HBM4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초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올까요? 삼성전자의 HBM4 조기 출하가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시장 점유율하고 가격 경쟁력의 압력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했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HBM4를 빠르게 출하한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은 일정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최근 증권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HBM4에서 초기부터 상당한 물량을 확보할 경우에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이 2027년 6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높은 점유율이겠지만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리는 것은 큰 변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독점적 지위가 깨진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훨씬 높은 마진을 자랑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주요 AI 고객사들은 안정적인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서 삼성전자의 HBM4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고 이는 SK하이닉스에게 가격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결국 HBM 사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HBM4 조기 출하가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는요. R&D 투자하고 고객과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HBM3 또는 HBM3E에서 선두를 달렸지만 삼성전자의 추격은 SK하이닉스에게 더욱 공격적인 R&D 투자를 요구할 거고요. HBM4를 넘어서 HBM5 그리고 그 이후에 차세대 HBM 쪽에서의 기술 로드맵을 더 빠르고 혁신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가 생겼죠. 이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또 투자 부담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 뉴스들을 보면 양사 모두 HBM 관련 특허 출원이라든지 또는 기술 개발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유죠. 거기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하고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큰 강점이었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HBM4를 빠르게 내놓는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요. 공급처 다변화의 선택지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SK하이닉스는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거고 또 AMD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또 메타 같은 다양한 AI 반도체 개발사들하고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데 더 집중하겠죠.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HBM4 조기 출하는 SK하이닉스에게 위기라기보다는 치열한 경쟁의 시작이자 어떻게 보면 더욱 혁신하고 성장해야 할 도전의 기회로 해석하는 게 가장 옳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HBM 시장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는 흔들리겠죠. 단기적으로 수익성 압박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반도체 산업에서의 흔히 벌어지는 일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되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전공정, 후공정 등 다양한 테마 중 투자자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핵심 기술 분야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최우선 분야는 HBM 쪽에서의 후공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26년 HBM 시장 규모를 전체 대비 58% 증가할 거다라고 추산했고요. 골드만삭스는 특히 ASIC 기반의 인공지능 칩인 HBM 수요가 82% 정도 급증하면서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HBM은 단순 D램 칩을 여러 개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후공정이 전체 공정의 핵심이거든요. TSV 기술로 칩을 수직으로 연결하고 TC 본도로 정밀하게 패키징해야 여기서 수율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가장 최근 뉴스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청주 공장에 HBM 패키징하고 테스트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장비 발주를 개시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르면 3월 크린룸이 개방됨에 따라서요. 공정 라인 셋업을 위한 장비 반입이 본격화될 전망이고 이 라인은 엔비디아에 공급될 HBM4 최종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를 담당하는 후공정 핵심 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니까요. 두 번째 중요한 분야는 전공정 장비, 특히 선단 공정 전환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기존의 1B 나노에서 1C 나노로 또 HBM3E에서 HBM4로 공정을 지금 전환하고 있거든요. 공정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장비 발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전공정 장비는 고객사 어떤 메모리 전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평택 D램 라인의 선단 공정에 대한 어떤 전환이라든지 또는 낸드 팹 쪽에서의 어떤 V8, V9 전환 효과도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시장 눈높이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는 업체들이 지금 다수 목격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어떤 세부 분야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증착 장비, 두 번째는 세정 장비, 세 번째는 계측이라든지 검사 장비 부분인 것 같거든요. 특히 계측하고 검사 장비는 공급이 복잡해질수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유관이나 일반 검사로는 불량칩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고성능 기판이라든지 또는 PCB 분야예요. HBM을 GPU에 연결하게 되려면 반드시 고성능 기판이 필요하거든요. FPGA 기판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게 지금 항상 부족해요. AI 가속기 하나에 들어가는 기판 면적과 층수가 일반 서버 대비해서 3배에서 한 5배 이상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판이라든지 PCB 기업들이 200에서 지금 400% 정도 상승을 기록한 건 AI 서버라든지 HBM 확산이 밸류체인 옆자리에 실적 기대를 밀어올린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고 이미 크게 올랐지만 실적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은 정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후공정, 거기에 외주 생산 분야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후공정을 사실 다 내재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HBM 생산에 라인을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 D램이라든지 낸드의 후공정 물량이 지금 다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먹는 게 후공정
외주 기업들이잖아요. AI 서버용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후공정 외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올해 2026년 DDR5 전환의 가속화하고 함께 HBM 시장에 성숙기로 접어드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기업들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반도체 소부장 투자는 타이밍하고 시간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에 삼성전자 메모리 캐펙스가 늘어나는 초입 구간에서 장비 업체 주가는 바닥을 형성하고요. 소재하고 부품 업체는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 후행하고 상승하는 모습들이 목격됐다라는 거죠. 즉, 주가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을 수 있지만 실적은 아직 온전히 나오지 않은 기업들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비 업체는 수주 시점에 주가가 움직이고 소재하고 부품 업체는 실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 실적이 나오거든요. 지금 장비 수주가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소재하고 부품 업체들의 실적 반영은 2026년 2분기 또는 3분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HBM 특수의 D램의 가격이 엄청 폭등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DM 수요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눈여겨볼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D램 수요 전망 같은 경우에 올해 2026년하고 2027년은 어떻게 보면 D램의 황금기? 왜 황금기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근거는 공급이 당장 늘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 짓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의미 있는 D램 공급 증가는 지금 삼성전자 평택의 P5 공장 그리고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이 본격화되는 2028년부터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2028년 전까지 공급 부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거 두 번째는 수요가 정말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대규모 연산 도입이 확대가 되면서 정말 2026년 서버당 평균 D램 탑재 용량은 전년 대비해서 15%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서버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D램 용량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구조적인 수요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세 번째,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이 오른 다음에도 오래 그 가격을 유지한다는 거죠. JP모건이 최근 보고서에서 과거하고 달리 이번 사이클에서 가격이 고점에 오른 이후에도 높은 가격 수준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D램 가격이 확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이번에는 AI라고 하는 구조적인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D램 쪽에서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80%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과거의 최고점이 70%였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뚫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거 네 번째, 올해 범용 D램의 해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범용 D램 가격의 상승을 통해 가지고요. 올해 DDR5 마진 그리고 HBM3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놓고 봤었을 때 DDR5의 마진이 HBM3E를 추월해서 수익성이 역전될 걸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BM이 워낙 비싸서 그걸 뛰어넘는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싶지만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이유가요. 일반 D램은 생산 공정이 훨씬 단순하고 수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HBM보다 오히려 마진이 더 좋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범용 메모리는 영업이익률이 70%에 달한다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관련주 몇 종목만 말씀 좀 드려보게 되면요. 먼저 직접 수혜는 뭐 대형주겠죠.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니까요.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을 뭐 170조에서 18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HBM을 통해서 HBM의 뭐 1등 기업이니까요. 또 노무라증권이 최대 수혜주다라고 콕 집을 정도였으니까요. 두 회사의 D램 합산 점유율이 75% 이상이고요. HBM까지 합하게 되면 85%를 넘어설 전망이기 때문에 두 종목은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으로 반도체의 어떤 소재, 부품, 장비들 중에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테크윙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세계 1등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HBM 높은 분량률을 잡아내는 HBM용 큐브 핸들러가 실적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등장했고요. 주요 고객사들의 HBM4 증설에 따라서 올해 2026년도 역시나 매출 퀀텀 점프가 기대가 되고 고난도 장비 특성상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크인 같은 종목들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나노 단위의 계측이 필요한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미세 공정에서 필수적인 그 원자 현미경 세계 점유율 1등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선단 공정이라든지 또는 HBM 쪽에서의 적층 구조 검사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올해 연평균 한 20% 정도 외형 성장이 가능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담당하는 후공정 전문 기업이거든요. 베트남 쪽에서의 어떤 생산 거점 확대를 통해서 원가 경쟁력은 벌써 확보가 됐고 올해 감가상각비에 대한 축소라든지 AI 서버용 메모리 패키징 물량이 증가하면 정말 4년 만에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의 주목해 볼 수 있을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네 번째 종목, 리노공업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검사용 핀과 소켓 분야의 절대 강자입니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비메모리 R&D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위 갖고 있죠. 빅텍 기업들의 자체 AI 칩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리노핀의 수요는 급증할 거고 50%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이 영업이익률 계속적으로 올해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마지막 다섯 번째, 메모리 모듈과 패키지용 기판 전문 기업이 심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업황 회복 시 가동률 상승에 따른 어떤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일 것 같고요. 올해 DDR5 어떤 비중 확대를 통해서 가동률이 지금 80% 후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수익성도 굉장히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다섯 개의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주식은 업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매우 커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섹터이기도 한데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반도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반도체 산업은 크게 설계에서 위탁 생산, 장비하고 소재, 그리고 이제 후공정하고 패키징, 거기에 종합 반도체의 어떤 복잡한 가치 사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어느 한 곳만 올인하는 건 정말 위험하고요. 마치 금광을 찾아 뛰어드는 사람들 따라가는 것보다 그들에게 곡괭이라든지 삽을 파는 사업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에 주목하셔야 될 섹터를 먼저 말씀드리고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포트폴리오에 주목하셔야 될 섹터 첫 번째는 핵심 플레이어 기업들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의 압도적인 강자이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같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특히 HBM 같은 고부가가치 메모리 시장에서의 리더죠. 또 AI의 어떤 핵심 수혜주잖아요. 이들 기업은 사이클 변동을 겪지만 결국 살아남아서 성장을 주도할 핵심 기둥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섹터는 곡괭이하고 삽을 파는 장비 기업입니다. 이 섹터는 반도체 사이클의 하단에서는 조정을 받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 모든 반도체 제조사들이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장비를 꾸준히 구매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ASMR이라든지 한미 반도체 또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특정 공정이라든지 신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기업들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반도체의 두뇌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국내에는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면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퀄컴 같은 AI 시대를 이끄는 GPU의 압도적인 강자 기업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특수 소재하고 부품 기업들입니다. 이 분야는 투자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특정 기술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서 높은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성장성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웨이퍼라든지 특수가스, 포토레지스트라든지 블랙마스크 같은 특정 어떤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거 굉장히 좋고요. 예를 들면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 하나머트리얼즈 같은 이런 기업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장용 반도체하고 산업용 반도체 리더 기업들
핵심 포트폴리오로 넣어주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든지 아니면 네덜란드 쪽에서의 NXP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산업용 제어칩 시장이 정말 절대 강자거든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위에 언급된 이 5개의 어떤 그 카테고리별 비중을 좀 분산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를 들어보면 전체 반도체 포트폴리오의 40%는 핵심 플레이어 종목으로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0%는 장비 기업 쪽으로 구성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나머지 30%는 팹리스라든지 아니면 소재 그리고 이제 전장 기업 쪽으로 배분하는 걸 말씀 좀 드립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 비중은 조금씩 조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의 전략 두 번째는 정액 분할 매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의 변동성을 상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주가 등락에 관계없이 꾸준히 일정 금액을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급여 생활자라고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급여일에 일정 비율로 꾸준히 사모으는 전략이죠. 세 번째는 장기적인 시야 유지인 것 같아요. 단기적인 뉴스라든지 아니면 시장 분위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최소 2년에서 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에 한 4년 주기로 움직였기 때문에 한 번의 사이클을 넘어서는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네 번째, 꾸준한 학습이 좀 필요하죠. 반도체 기술은 빠르게 발전합니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게이트홀 어라운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HBM5 또는 퀀텀 컴퓨팅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또는 증권사 보고서들을 꾸준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근거를 강화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미래의 메가 트렌드를 읽어내면서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가지고 현명한 분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격동의 시장에서 분명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열매에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또 종목을 잘 찾아내는 해안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하려고 동행 프로젝트라는 걸 기획을 했거든요. 이 동행 프로젝트는 종목만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또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시장 안에서의 대응 전략 또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어떤 인간 개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 개조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목과 프로그램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동행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매달 10일, 20일, 30일에 진행되는 이번 28일에도 진행이 되는 특강을 잘 들어보시게 되면 동행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특강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CS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2월 28일에도 특강이 진행이 될 건데요. 2월 28일 특강 진행이 될 때 2월 28일 당일날 오후 6시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무료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2월 28일 오후 6시 이후에 신청하시게 되면 33,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료로 제 특강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강은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전개되는데 아무래도 2월 28일은 2월 30일이 없기 때문에 28일 날 좀 텀을 그래도 쉬어가는 것보다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황 또 섹터에 대한 부분들 또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골고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돈 버시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제한탑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번 영상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최근 5,600까지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긴 했지만 최근 급등과 조정을 좀 반복하는 이 롤러코스터 같은 불안한 장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현재 증시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수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요. 가격이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탄탄하게 안정감 있게 올라가는데 지수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게 더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때도 크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커져요. 또 올라갈 때도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선취매한 투자자들은 좀 안정감 있게 가져가는 그런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지만 뒤늦게 따라붙은 투자자들은 이 큰 변동성 안에서 이 멘탈을 잘 지키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숙명입니다. 이건 뭐 선취매한 분들의 특권이죠. 안정감 있게 가져가는 건.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왔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위아래로 변동폭이 커지는 이 변동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 외국인들과 기관이 사면 따라 사라라는 말도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확고한 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뭐 사실 이제 기관은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건 맞는데 외국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더라도 뭐 코스닥은 더 분위기가 안 좋지만 코스피도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 상호관세 얘기를 하면서 작년 4월 정도에 이제 많이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많은 순매도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마냥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밸류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있기도 하고 국민들의 이제 투심 자체가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여전히 수급이 조금 아쉽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외국인 수급이 정말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사실상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혹은 잘 유입이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훨씬 더 강력한 모멘텀 더 큰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인들이 한국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세라든지 유입이 폭발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은 훨씬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섹터나 종목은 각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핵심은 역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반도체 시장의 위치는 이 사이클에서 좀 어디쯤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반도체 시장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갈 것이냐, 멈추진 않을 것이냐를 많이 보실 건데 보통 이제 이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맨 끝까지 책임지는 사이클의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일 먼저 시작해서 가장 늦게까지 움직임을 보여주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이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반도체는 단순한 사이클이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AI라는 혁신 모멘텀까지 붙어버렸어요. 이번에 뭐 AI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회사 이제 채권 발행을 통해서 뭐 580조 원이 넘는 돈들을 하이퍼스케일러 쪽에서 미국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쏟아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막대한 돈을 투자를 이끌어내느냐? 채권 발행해가지고 돈을 땡겨갔냐? AI 인프라 확보하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결국 하드웨어나 전력 인프라, 원전 이런 쪽에 이제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 그만 쏟아붓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금 추가로 조달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추가로 조달한 돈이 또다시 하드웨어나 AI 인프라 쪽으로 넘어올 거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과연 단기간에 지금 반도체가 사그라들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MLCC 관련된 종목들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하드웨어는 아직 한참 더 올라가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요즘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양산 출하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6세대 HBM4만 엔비디아 차세대 슈퍼칩에 탑재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이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1, 2등을 모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HBM 분야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지만 이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3등 업체로 많이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사실상 이제 투톱
체제로 간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세대 슈퍼칩 탑재된다, 이러한 얘기들도 앞으로 이제 더 좋은 호재로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간다라고 했을 때 기술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이제 처음 1등을 차지한 기업들은 그 1등을 잘 놓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1등 자리를 계속 유지할 거로 보는데, 삼성전자가 워낙에 잘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 흐름은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훨씬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떠오르는 샛별 느낌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하긴 좀 어감이 좀 웃기긴 한데, 어찌됐건 이제 점유율 경쟁에서 이제 우위를 점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점유율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쪽은 조금 뺏기는 듯한 모습도 보여져요. 근데 워낙에 기존에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SK하이닉스는 강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막 성장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 삼성전자라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인데, SK하이닉스도 충분히 1등 자리를 뺏길 거라고 보여지진 않으니 이러한 지점을 이제 같이 살펴보시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모두 좀 우호적으로 투자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으로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최근 하루 만에 6%가 뛰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종목도 아니고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렇게 큰 기업들이 급락이나 급등을 하는 것이 많이 불안해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좀 정상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가나 증시나 많이 올라간 상황에선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올라간다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이 올라가서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니까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원래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면 그 정도 올랐다 떨어졌다 이 변동폭 자체가 커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서 거기서 변동성이 커지니까 불안하다. 당연히 불안하죠.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럼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일찍 들어갔었어야죠. 남들이 이제 무서워할 때 들어갔었어야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떨어진다, 무너진다라고 해석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주가라는 것,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렵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직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고평가 아니냐? 고평가가 결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SK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대비해서 PER을 따져보게 되면 마진 구조, 우리가 마진율이라고 부르는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30~40%대를 가기도 하고 막 40~50%대, 60%대를 내다보는 게 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이제 준수한 마진율을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 PER이 무슨 5배, 6배, 뭐 한 10배, 뭐 15배, 뭐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여전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익 구조 대비해서 아직도 여전히 싸다. 주가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서 아,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우리가 예상해 본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비싸다고 할 만한 시점은 아니구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도 낙수 효과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은 어디를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보는 걸 좀 권장드려요.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조금 더 주가 탄력도가 높잖아요.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그래서 삼성전자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소부장 중에서 테일러팹 공장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테일러팹 공장 수혜주들이 일단 테일러팹이라는 이 공장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슈 자체도 아직은 그렇게 이제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진 않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종목군들 제가 4개를 말씀드렸어요. HPSP, 솔브레인, 코미코, 유니셈. 이 4개 종목이 이제 삼성 테일러팹 공장 수혜주로 이제 평가받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HPSP나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도 높은 기업들이니까 지금 현재 주가 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좋은 이제 결과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상승에 맞춰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 전략을 짜면은 좀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반도체를 제외하고 향후 올해를 좀 책임질 섹터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인프라 쪽에다가 미국의 빅테크, 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도 물론 있겠지만 반도체 쪽에 그거 말고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전력 인프라랑 원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력 인프라는 수년 동안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지만 원전은 지금 주가를 올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고작 뭐 한 1년 남짓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가장 많이 쓸어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전력이나 BHI 그리고 한전그룹주, 한전 KPS나 한전산업, 한전기술 이러한 종목들이나 뭐 우리기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장주라고 평가하는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말고도 낙수 효과를 받는 종목들이 이제 원전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런 대장주들도 신고가를 계속 도전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당분간은 이제 원전 쪽도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연휴 이후 증시 흐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이제 워낙 그 최근에 우리가 5,000포인트만 넘을 때만 해도 약간 야, 이 정도면 됐다 좀 싶은 생각도 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시장을 바라보고 놓으면 이제 어느 정도 7,000포인트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숫자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막 지른 것 같은데 어떤 숫자라는 것 자체는 5,000포인트의 출발은 아마 제 판단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큰 어떤 상징적인 지수였다라 좀 그리 추정할 수가 있고요. 막상 5,000을 넘고 나니까 이제는 실제적으로 숫자로 표현되는 뭐 예를 들어서 5,000포인트 가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100조 이야기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난 4분기에 삼성전자가 20조 원, 하이닉스가 19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인 이유, 그리고 1월 말에서 2월 초로 넘어오면서 글로벌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 관점에 놓고 봤을 때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4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000조 시가총액을 넘었었고 하이닉스가 오늘 2월 하순 기준으로 700조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6,000포인트, 7,000포인트도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하게 보는 거는 지수라는 건 이제 새로운 영역을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외국계 투자가나 또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받쳐주냐의 관점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자료를 한번 좀 같이 보실까요? 이 자료는 미국 모건 스탠리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뭐 글자가 좀 작을 수 있는데 이치 코리아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보게 되면 한국의 어닝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한국의 실적에 대한 업그레이드 상향치가 아웃페이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시장보다는 압도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프상 약간 그 푸른색 계통을 띠는 혼자 저 위에 있는 거 130%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웃퍼폼, 쉽게 말해서 어닝에 대한 기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30% 이상이고 밑에 보면 작은 선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는 이머징 마켓도 있고요. 뭐 미국의 대표 지수 S&P 500 지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뭐 20에서 30 정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뭐 여러분들 과거 이야기 하게 되면 또 식상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가 코스피가 대략 1,000개 정도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피 200, 보통 코스피 200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코스피 200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분기나 연간의 실적이 200조가 되질 않습니다. 그 중에 물론 삼성과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다 기업 합쳤는데 지금 놓고 보게 되면은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마저도 엄청나게 뭐 이제는 뭐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이게 300조라는 숫자가 나올지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리 보기를 말씀드리면 3분기, 그러니까 1분기죠. 우리가 4월 초에 앞으로 2달 있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4월 초에 확인할 1분기의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치는 대략적으로 30조 원 조금 넘어요. 그러면 우리 단순 계산으로 3 곱하기 4를 해도 1년에 120조인데 어떻게 300조가 나오냐? 물론 알 수는 없죠. 대신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설날 전에 이제 HBM4에 대한 양산 출하라든지 기타 최근에 2월 접어들고 뭐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은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엔비디아가 $180 정도에서 지지를 하면서 올라올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은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무려 $6,500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고 사상 최대 AI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AI 관련주들이 빅테크의 논란, 자본 지출과 해수, 이익에 대한 어떤 인터벌 때문에 실제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삼성과 하이닉스는 어떤 회사죠? IDM 업체잖아요. 왜 그러냐면 AI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해서 실제로 그들이 수익을 내는 데까지는 그들의 이야기고 그거는 이제 하이퍼 스케일로 될 것이고 뭐 생성 AI를 만드는 기업도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데이터 센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종합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자체는 사실 뭐 수요가 이제 계속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투자자분들 관점에서 야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1월 달에도 누적 매도였고 지금 또 보게 되면은 뭐 매도도 많았고 2월 첫째 주인가요?
뭐 시장도 하루에 5% 올랐다가 빠졌다가 등락을 보이는데 외국이 안 사고 주식이 그렇게 갈 수 있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장을 올해 연초 접어들어서 수급 주체 화면을 좀 보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상의 화면에서 25년도 이후 기관들이 33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고 그 33조 원의 기관 순매수 중에서 금융투자, 뭐 쉽게 말해서 증권사거든요. 금융투자가 무려 56조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19만 원, 그죠? 1100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은 사실은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릴까요? 지금 보는 화면에서도 왼쪽 편인데 주체별 누적 수급을 보면 외국인 파란 선은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재미난 게 있어요. 삼성전자 지분율이 한 53% 정도에서 51% 내려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분율이 내려와서 주식을 팔았지만은 지분의 상대적 가치는 줄어든 2%의 지분 가치보다 더 올라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500조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50%를 갖고 있는 거하고 그 500조가 1000조가 됐어요. 그럼 거기서 2%를 줄인다 그러더라도 지분율 기준으로 줄여도 나의 자산 가치는 100% 올랐기 때문에 100% 기준으로 지분율이 줄어든 거지 그네들의 지분 가치가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게 보면 외국인이 파는데 왜 주식이 올라가지 이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금융투자인데 뭐 말은 많습니다. 뭐 금융투자가 개인의 ETF다 말도 많은데 아마 복합적일 거예요. 가장 오래 접어들어서 많이 화두가 됐던 게 이제 새로운 그 빅머니죠. 우리가 말할 때 100조 원의 자산을 말하잖아요. 고객 여태금. 이 빅머니들이 대부분이 대개 보면 큰 주식을 사고 있고 누구나 아는 주식을 사고 대표적인 주식을 사면서 생각보다 공격적인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지수가 계속 7천을 간대 6천을 간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똑똑한 거죠. 여러분도나 저도 같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삼성을 살지 하이닉스 살지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지수를 사버리는 거죠. 그래도 보는데 압도적으로 결과 자체가 지수형 결과 뭐 코스피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안정적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런 흐름의 어떤 그 시그널 자체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거죠. 일각에서 말하는 모든 기술적 분석의 보조지표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표적인 보조지표 중에서 과열신호를 나타내는 RSI 지표라든지 뭐 투자 심리 지표 같은 건 다 과열권이에요. 근데 과열이란 말을 한 번만 더 뒤집어 보게 되면 추세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시장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주가 지수든 개별 종목이든 고점은 항상 쌍고다. 두 개의 탑이 하나의 고점을 만들죠. 근데 지금의 지수는 하나의 탑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의 삼성전자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지금 저도 이 영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주주분만큼 행복한 투자가는 없을 겁니다. 글쎄요, 이제 투자 경험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 장인데 이게 아까 제가 전도에 뭐 100조 이야기, 200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뭐 본의 이야기인데 2월 말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6을 출시를 해요. 네, 출시를 하는데 2월 25일 정도에 언팩 행사 예정돼 있고요. 물론 갑자기 왜 갤럭시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를 잠깐 드린 이유는 이번 갤럭시 모델을 보게 되면 삼성이 보통 세 가지 정도 모델을 출시하지 않습니까? 기본형이 있고 약간 중간이 있고 울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1억 7천만 화소까지 들어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컴퓨터를 생각하면 CPU, 모바일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AP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삼성 파운드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항상 말이 많았는데 제가 이번에 출시되는 그 사양을 봤더니 울트라 모델은 퀄컴의 기존 스냅드래곤 시리즈를 사용을 하게 되고 대신 일반하고 기본형 같은 경우는 삼성의 자신 있게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만든 엑시노스 2600 버전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 과연 얼마나 흥행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삼성이 갤럭시 20 제가 정확히 연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때 그 엑시노스 시리즈를 탑재를 했다가 그 발열 문제 때문에 망한 적이 있어요. 망했다 그러면 좀 그런가요? 소비자도 하려고 간에 뭐 게임을 하는데 도저히 핸드폰이 뜨거워서 게임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삼성의 파운드리가 과연 숙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작년에도 삼성 파운드리 매각해야 된다. 매각이 아니라 분사해야 된다. 그런 말도 많았고 제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도 메모리는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메모리를 빼고 과연 파운드의 적자가 얼마나 축소될지가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이번 갤럭시 S26의
엑시노스 2600의 완성도를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뭐 외국계 증권사 하나 볼까요? 일본의 노무라 증권사의 최근 보고서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기존 한 22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쭉 보게 되면은 밑에는 17만 8천원 적혀 있는데 저건 이제 그때 당시 주가고요. 타겟 프라이스를 한 29만 원.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 노무라 증권, CT 이런 쪽은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대부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가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워딩이죠. 워딩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1분기에 대한 삼성전자 영업이익 메모리는 30조 원 조금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노무라는 파격적으로 44만 원, 44조까지 제시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고 여기 글자 조금 작습니다만은 올해 26년도와 27년도의 영업이익 전망치도 이게 정말 꿈이 될까요? 243조 322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짤막 퀴즈 낼까요? 우리가 밸류를 측가할 때 보통 PER이라는 것 자체가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게 이론적인 거고 저는 시장에서 순이익을 나누지 않고 보통 영업이익을 나눠 가지고 거기서 한 10에서 20% 정도를 감모를 시키거든요. 그럼 저희 계산으로 잠깐 이야기해 보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정말 200조 영업이익을 보인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뭐 시가총액이 지금 1000조잖아요. 1000조 나누기 200조면은 5잖아요. 예, 거기에 아까 10% 정도 멀티플을 더하면 5.5. 쉽게 말해서 200조를 벌어도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PR이 6배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게 이제 IDM 업체고 이제 반도체 사이클 업종이다 보니까 무조건 10배가 넘어난 부분은 없는데 그리 보게 되면은 정말 삼성전자의 1100조 20만 원은 싼 거예요. 그럼 만약에 30만 원이 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최소한 시장의 눈높이는 제 판단으로는 최소 200조 이상의 눈높이를 맞춰서 갈 거예요.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투자분들이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목표가를 정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고서라는 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보는 노무라 증권의 보고서가 아니고 기타 유수의 국내 증권사의 보고서도 마찬가지인데 목표 가격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속도로 오늘 내가 사면 하루도 빠짐없고 그 가격으로 쭉쭉쭉 하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엔수의 시각에서 지금의 회사가 이런 정도의 속도로 수익을 내면은 어느 정도의 잠재 수익 이만큼 나올 것이고 그게 나오는 상황에서 밸류를 평가해 보니까 타겟 프라이스가 이렇게 나온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뭐가 빠져 있느냐? 중간 변수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뭐 경쟁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개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지금 이제 20만 원까지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30만 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어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삼성전자에 진행하는 바로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다음 장 그림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정말 삼성전자가 그러면 HBM4에 진입한 것도 맞는 거고 다 맞는데 그럼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얼마나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본 화면은 이게 이제 평택 P4 전경 사진입니다.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찍었지는 않았어요. 평택 캠퍼스의 전경인데 삼성이 지금 올해 보니까 1월달, 2월달 접어들어서 P4 공장인데요. 여기서 신규 D램의 능력을 20%까지 올리기 위해서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 설날 전에 삼성전자가 전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 쪽으로 HBM4를 양산하기로 발표를 했죠. 그러면 HBM4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 재료인 10나노급의 6세대 D램의 생산량을 대폭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 또 최근에 봤을 때는 좀 재미난 게 분명 우리가 그 작년 10월 달에 깐부 회동이 있었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이번 설날 연휴에 미국에서 SK 최태원 회장과 챈슨왕의 또 회동이 있었죠. 그런 회동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게 되면 챈슨왕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AI 버블. 무슨 멍소리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챈슨왕 특유의 발언도 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챈슨왕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3월 16일 날 예정된 GTC 2016 이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반도체 투자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바로 3월의 이벤트거든요. 2월 26일 날 발표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게 GTC 2016인데 챈슨왕은 GTC 2016에서 새로운 시대의 어떤 반도체를 반도체란 말보다 뭔가를 제시할 거다 그런 말도 했고 아마 해가 가면 갈수록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도 과거에는
우리가 말할 때 데이터 센터하고 관련해가지고 HBM은 많이 필요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젠슨 토르라고 또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로봇 플랫폼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현대차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만은 또 자율주행 관련 플랫폼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의 연결에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보겠고요. 일단은 뭐 저도 뭐 가격을 보면서 무조건 따라 사라 마나 그거는 개인 투자가의 몫일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목표가에 대해서 선을 그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상방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사도 되나 안 되나 이거에 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주식이 사기 가장 좋은 시기는 잘 갈 때입니다. 정확하게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중소형 개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뭐 상한가를 형성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루에 1%, 2% 움직이다가 3, 4% 빠지다가 한번 오르면 6, 7% 오르고. 근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정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멘텀과 스토리가 꺾이지 않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확인하는 게 수급이거든요. 수급은 우리가 말할 때 뭐 외국인 투자가 파는지 기관 투자가 파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수급을 보고 삼성전자를 지금 살까 늦게 살까를 판단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의 투자 성향 자체가 어느 정도 최소한 길게 보는 관점이고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해소원이 실질이 꺾인 해소원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저는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사는 관점에서 놓을 때 주식을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분산을 말하는 건데 주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빠르고 성급한 투자가 보다는 느리고 게으른 투자가 좋은 말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산 사람은 어찌 생각하게 되면은 작은 시세 변동상에 그거를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고 느리고 여유 있게 사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길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20만 원 또 19만 원 정도의 삼성전자를 집권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폭을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리스크 관리의 폭 자체도 그래서 보통의 좀 짧은 매매하시는 분들이 한 자릿수 이내에서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손질을 하신다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일정 부분 뭐 20%까지 좀 늘려놓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전략적인 부분인데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뭐 그게 뭐 갑자기 뭐 중동발 친화학적 리스크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와르르 할 수도 있고 2월 초순처럼 갑자기 뭐 비트코인이 내려가고 금, 원자재가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염두에 했을 때 나중에 훅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마지막 총알 하나는 남겨놓고 그렇게 전략을 세워놓고 접근하는 건 되게 좋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근데 지금 조금 사도 된다고 조금 볼 수 있는 근거 아닌 전망을 보게 되면은 제가 시가총액을 한번 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투자할 때 그런 말 하죠. 이게 아마 1월 말에 많이 코스닥에서 경험했던 거 거의 비슷한데요. 돈이라는 거는 덩치 순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소속부만 다를 뿐이죠. 지금 보는 자료 화면은 뭐냐 하면 글로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 엔비디아, 뭐 알파벳, 구글, 아마존 다 있는 기업들의 글로벌 시가총액이거든요. 그쵸.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나 뭐 애플 같은 경우는 4조 달러가 넘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넘어갈 길을 멉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지금 절대 주가 기준으로 19만 원 정도면은 한국 원화 기준으로 시가총액 1100조, 미국 달러 기준으로 8,7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이제 우리 삼성전자도 아마 여기서 20% 정도, 그러니까 주가 기준 놓고 봤을 때 한 2, 3만 원 정도 가게 되면은 처음으로 달러 베이스 기준으로 1조 달러까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벌써 순위가 요거 이제 며칠 전 자료인데 지금 19만 원 안 됐을 때 기준으로 14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투자를 하는 자금들이 이제 소속부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MSCI 코리아 인덱스로 MSCI 지수로 봤을 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죠.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 있는 종목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처럼 미국에다가 뭐 DR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 지수를 추정하는 IYW입니까? 한국 지수 그 ETF 쪽으로 엄청나게 자금이 몰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간접적으로도 삼성과 하이닉스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대략
500조 정도, 400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글로벌 자금은 삼성을 더 사겠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글로벌 자금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대만의 TSMC를 계속 사게 되고 TSMC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 일본의 도요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관점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아마 투자를 하실 때는 단순하게 차트만 보지 마시고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의 변화라든지 그런 거 좀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두 가지 시각이 지금 존재하는데 비싸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비싸다는 논리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싸다는 논리는 보통 PR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주가 수익 배율 또는 PBR이라 했고 주가 주당 장부 가치를 말하는데 그거는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하냐면은 가치주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정확하게는 가치주는 아니죠. 가치주라는 생각보다는 실적의 사이클이 있고 지금같이 실적이 막 압도적으로 쇼트 상점 증가하니까 성장주의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100조예요. 1100조 시가총액 19만 원 기준으로.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만약에 아직 100조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연간 기준으로. 없을 거예요. 아마 저희 맞아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만약에 100조를 벌어도 1100조라면 영업이익이 10배가 넘어요. PR이. 그러니까 지금만 놓고 보면 넘는데 이 PER이라는 게 얼마나 재미난 거냐 하면은 PER이라는 것은 앞으로 벌어들일 주가를 지금으로 땡겨온 거예요. 앞으로 벌어들일 숫자를 지금으로 당겨온 거라고요. 근데 그게 섹터마다 좀 달라요. PER의 역수라는 게 있는데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100조를 버는데 10배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1000조의 가치가 있어요. 그게 19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만약에 그대로 멈춘다면 앞으로 100조만 계속 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비싼 거예요. 네. 근데 그 100조를 벌지 않고 올해 100조를 벌고 내년도에 150조 이상 뭐 내년도 200조, 300조 쭉쭉 벌면 그건 이제 별도 비싸지 않는 거죠. 멀티플 올라가죠.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오냐 하게 되면은 앞으로가 중요한데 일정 부분 100에서 100조를 벌다가 200조를 벌면은 100%가 증가를 했죠. 근데 200조를 벌다가 300조를 벌면 와 300조인데 정확하게 요율로 계산하면 50%가 성장을 했죠. 그럼 300조를 벌다가 400조를 벌면은 30% 성장을 하죠. 그건 무엇을 보냐?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꺾이는 거예요. 비싸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비싸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올라가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그래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거기에 이제 좀 보충할 만한 게 뭐 저도 되게 궁금하고 정말 100조를 버는 기업이 나올지도 되게 궁금한데 이 HBM 이야기를 잠깐 하고 들어갈까요? 지금 보는 자료 하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6세대 고대역 메모리죠. HBM4의 양산을 통한 점유율 변화거든요.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년도 연초 기준으로는 어차피 5단, 그러니까 5세대죠. HBM3 12단이 납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7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그게 이제 6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6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미 이제 서울 전에 양산 체제에 들어가면서 이제 20% 올라오고 마이크론을 넘어서는 과정이에요. 물론 마이크론도 최근에 약간은 연초 들어서 HBM4에 진입을 하네 마네 말은 많았습니다만은 뭐 최근 발표한 마이크론 CEO의 아주 강력한 발언을 보게 되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점유율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그동안 HBM 시장에서의 매출 자체가 뭐 4세대 이전까지 있었습니다만 5세대, 6세대 때 거의 없었기 때문에 6세대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입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스토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밑에 자료가 좀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6세대가 HBM4라면 7세대는 HBM4E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제 세대 자체가 빨라지는 거고 젠슨항도 그런 거죠. 아마 작년도만 해도 엔비디아의 젠슨항은 베라루빈이죠. 6세대가 베라루빈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베라루빈의 출시 시기 자체를 약간 올해 하반기 정도로 미뤄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 엔비 젠슨항의 어조가 생각보다 바뀌었습니다. 베라루빈의 출시 시기를 앞당기겠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경쟁사의 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어찌 보면 지금 위태롭단 말이죠. 뭐 위태로움까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다른 기업들도 자체 칩을 만든다 그러고 구글 제미나이 빵 터지고 나서 갑자기 에이직 쪽으로 많이 관심도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사업 자체를 멀티플 다변화를 한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겉으로는 웃지만은 되게 위기일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게이밍을 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래픽카드 GPU가
AI를 통해 가지고 그 GPU가 바로 HBM,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가속기가 만들어졌듯이 그렇게 금융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루틴에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 해봤자 6월 달까지예요. 6월 달까지 HBM4에 대한 완료 단계하고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실적은 이제 2분기부터 조금씩 잡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다시 HBM4에 대한 4E가 되겠죠. 샘플 공급까지 간다면 상당히 재미난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HBM만 이야기했지만은 또 밑에 보게 되면은 이놈의 반도체라는 게 계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이 HBM 말고 BM을 F로 빼가지고 고대역 플래시 HBF라고 하더라고요. 3D 낸더 플래시, 3D 낸더를 또 이렇게 적층한 차세대 스토리라고 합니다. 낸더 그러면 삼성이 압도적으로 1위잖아요. 예,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좀 한번 이런 스토리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이야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최근에 이 HBM4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을 한 $700까지 지금 보는 이미지는 삼성전자의 HBM4 칩 이미지입니다. 메모리 칩 이미지인데 최근 나온 이야기는 어차피 메모리 자체가 쇼티지니까 공급가 자체를 거의 뭐 $700까지 올리겠다. 칩 하나를 말하죠. 하나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만 겠을 때 $700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00만 원 정도 해요. 예, 100만 원 정도 올리겠다. 그런 이야기 하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올리겠다. 이게 10월 달에 깐부 회동할 때 젠슨왕이 최태원 회장 만나고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물론 영어 표현을 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운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스처를 이렇게. 그러니까 HBM 가격 좀 낮춰 그랬는데 이게 또 좀 판이 바뀌었네요. 오히려 좀 올려버린다 그러거든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회계적 수치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밸류에이션을 커버할 수 있는 멀티플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충분하지 않나. 그러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는 실제적으로 전체 제가 그 메모리 HBM 비중이 50%가 넘어요. 근데 삼성은 기존 메모리 DDR5나 이런 거는 50 넘는데 HBM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 메모리 기준으로 300mm 웨이퍼의 생산량 전망치를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뭐 맨 왼쪽이 삼성전자 파란색이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빨간색이 하이닉스 마이크론 빼고 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5년도 기준으로 769만 장 정도의 웨이퍼를 생산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00만 장이에요. 820만 정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이닉스의 격차 자체를 48만 장 이상보다 계속 늘립니다. 2.2배 차이. 이런 과정을 갔을 때는 뭐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노이즈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SK 하이닉스는 어떤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SK 하이닉스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참 보면 두 기업이 엎치락 뒤치락을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만약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 뭐 살래 그러면 대부분이 S전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실 건데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19만 원 삼성전자가 90만 원 하이닉스보다 싸 보이는 분도 있어요. 이게 사람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사실 그런 걸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절대 우리가 보는 절대 숫자. 아직도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19만 원짜리는 내가 100만 원이면 5주를 살 수 있고 90만 원짜리는 한 주밖에 못 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 많은 자금들은 어찌 보게 되면은 뭐 주식에 대한 어떤 그 경험과 이력도 많으시겠지만은 약간 그런 것도 생각보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이슈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확 들어올 때는 삼성이 우두두두 가고 또 이제 그게 아닐 경우에는 또 하이닉스는 좀 주춤하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이제 조금 좋았던 거는 HBM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아까 69%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삼성이 들어오고 마이크론이 들어오면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야 그런데 나의 점유율이 꺾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HBM 시장이 삼성과 하이닉스 기준으로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기여도가 하이닉스는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덜 팔고 비싸게 많이 파는 거죠. 그 관점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을 때 밸류에이션만 평가하게 되면 하이닉스가 더 쌉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건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 밸류에이션만으로 베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HBM 이야기, 엔비디아 이야기 나올 때 삼성을 확 밀고
또 마이크론이 진입한다, 뭐 삼성이 어디 한다 할 때 하이닉스 주가는 조금 쉬는 게 있거든요. 그 정도 차이로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후적입니다만은 오늘 재미난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블랙록이라고 전 세계 거의 5대 안에 드는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메이저인데 2월 20날 기준으로 블랙록의 5% 지분 공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시겠습니다만은 5%가 넘으면 한국 거래소에서 지분 공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랙록이 한 5% 정도 주익수로 보니까 뭐 한 3천만 주, 30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한 6년 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지금 보는 그 그래프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메모리 가격의 상대적인 PR이에요. PR. 요게 이제 어찌 보면 비싸다 약한 것도 있는데 제일 비싼 게 물론 샌디스크랑 삼성 하이닉스를 비교하면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샌디스크는 사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생각보다. 정확히 이게 아마 천만 단위 아니라 제가 정확히 생각보다 안 커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일본의 키옥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삼성 하이닉스. 삼성 하이닉스가 제일 싸죠. 예, 제일 싸다는 것도 좀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흐름 자체가 또 블랙록 입장에서는 지분을 좀 장악하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올해 같은 기준은 여전히 이제 작년도는 57% 정도의 이제 점유율을 좀 유지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영업이익률 중요한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업이익률에 있어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걸 뭐냐면 100원을 팔았을 때 50원을 남기면 50%의 영업이익률이잖아요. 마진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물론 메모리만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하이닉스를 말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건데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70% 정도예요. 100원을 팔면 70원을 남긴다. 이거는 보통 한국 제조업에서는 거의 없던 내용들입니다. 현대차 여러분들 영업이익률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50%가 넘어요. 애플의 스마트폰과 삼성의 스마트폰을 비교해 보게 되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애플이 훨씬 높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애플은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외주 생산하면서 거기서 앱을 팔아서 서비스 기업이라 봐야 돼요. 애플은 제조기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는 제조기업이에요. 제조기업은 원가가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는 같은 제조인데도 메모리 가격의 쇼티지와 가격 상승 때문에 70%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만약에 삼성과 하이닉스를 비교했을 때 두 기업이 같은 분기에 연간 100조를 벌었을 때는 하이닉스를 무조건 내는 아니지만은 훨씬 싼 거예요. 그런 게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 그러니까 SSD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죠. 여기서는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격차가 많이 나요. 거의 뭐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이제 하이닉스가 한 10년 전에 중국 인텔이 갖고 있던 솔리다임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SSD 같은 경우는 삼성이 한 30%,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한 20% 정도 되는데 하이닉스도 사실 SSD 부분을 조금 많이 늘리려는 이슈는 좀 있어요. 그런 건 좀 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올해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은 2배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고 작년도에 하이닉스 전체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는 70%까지 전망을 한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알찬 비즈니스 하는 기업은 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뭐 100만 원은 이제 뭐 가시권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의 두 기업은 속도의 차이일 뿐 거의 같은 동행속으로 같이 동행한다. 예, 그리 보는 것도 좀 어떨까 그 생각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야, 이거 어떻게 삼성하고 하이닉스만 주식이냐? 그 잘 가던 이오테크니스, 리노공업, 동진세미캠, 뭐 원익아이피스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중간중간 그 삼성전자, 평택, 피포라인, 피포 공장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뭐 테스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일부 기업들을 많이 좀 움직였는데 그 이후로는 안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1월 말에 좀 수급이 훼손된 게 있어요. 1월 말에 코스닥 활성화 3,000포인트 이야기 나오면서 코스닥 150 종목 내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원익아이피스 마찬가지고 확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이제 3,000원 좀 넘어간 것 같은데 그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좀 꼬인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최근 이제 2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 주가가 동행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는 2월 달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되게 좀 약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2월장 삼성과 하이닉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간단 말이죠. 근데 반도체 그 실적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결과적으로 메모리 가격의 상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어떤 가정을 가야 되느냐? 반도체 소부장은 결정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정설이라는 공장을 짓고 공장을 투자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생각할 게 좀 신기한 거는 아니 삼성전자가 2월 달에
엔비디아 쪽으로 HBM4 양산한다고 했고, 그럼 한이도 곧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뭐 PSK 홀딩스나 뭐 기타 등등 관련해가지고 HBM 관련 또는 한미반도체,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도 마이크론과의 협력성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조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시장 메커니즘 관점에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엔비디아의 2월 말에 대한 실적보다도 거의 3월 16일에 예정된 GTC 2026을 좀 선두로 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선단 공정에 있는 전공정 기업들, 뭐 그거는 원희가 IPS, 테스, 뭐 유진테크, PSK 이런 기업들은 기본이고, 기타 이제 HBM 삼성이나 하이닉스 포함해서 HBM 관련된 뭐 후공정 패키징 장비 회사들, 뭐 그런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PSK 홀딩스라든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도 실적이 좀 받침이 됐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이제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서 미국 텔리시 공장과 관련되는 뭐 솔브레인 이런 관련 기업들은 안 가는 거지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3월 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GTC와 함께 그런 일종으로 조금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 만약 그 외에 이제 조금 변동성을 좀 개발산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소부장 중에서 지금 이제 다시 좀 많이 화두가 되는 게 첨단 패키징 부분하고 우리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CXL,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가 주최한 그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모듈 소캠, 요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요 관련들 기업들 한번 모멘텀 보시고, 물론 이제 요 관련 기업들이 기판주가 좀 많은데, 기판이 이제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좀 끼우면서 조금 못 가는 게 있어요.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뭐 구중적 말씀드리면 워낙 삼성과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실적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 들어오는 매니저들의 어떤 흐름 자체도 야, 어차피 소규모 주식을 살 바에야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부장의 2월달 약세는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 하이닉스 주가 강세에 따른 수급 블랙홀 현상도 존재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의 주가가 뭐 그리고 있는 그림이나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기회는 오니까 저는 여전히 기회는 살아있다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